지금부터 2부 심포지엄 일제 경제동원 문제의 종합적 해결의 길을 찾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효석 선생님께 일본에서의 지금까지 소송 주입운동 현황에 대해서 약 15분 정도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다시 한번 맞아주십시오. 2012년 5월 24일에 나온 대법원 판결로부터 지금 거의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이후에 파기 환송실도 있었고요. 그리고 새롭게 제기된 소송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9건에 대해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 9건 판결에 피해자들과 그 내용을 인정하는 승소였습니다. 한국에서의 판결이 굉장히 크게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그리고 진척 상황에 대해서 김민영 선생님 그리고 이상갑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께서 함께 그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1990년대 이후 2020년까지 약 20년 동안 일본에서 이루어진 한국분들이 제기한,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제한도 있겠죠. 한국인들이 제기한 소송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그 상황을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재판이 끝났다고 피해자의 싸움, 여러분들의 싸움은 전혀 끝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저희와 같은 지원자들의 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일본의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도 내용은 한국어로 봤을 때는 전후의 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이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국인들, 제일 우선적으로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전후보상과 관련된 식민지 지배가 아니라 전후 쪽에서 전후의 제기한 소송, 보상 포함해서 기업이나 이제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전부 92건의 전부입니다. 그 중에 한국의 제기한 소송이 47건이 있습니다. 이 47건에 대해서는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피해자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할린 잔류자 관련된 그런 소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군 위안부들이 제기한 소송이 있고 강제 노동 피해자 그리고 군인 군속관계 이 군인 군속관계의 재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죄송합니다.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 남아 군인 군속들이 또 제기한 소송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군인 군속이긴 합니다만 미시급 전범이 되어버린 그런 분들이 또 제기한 소송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외에 오늘 자정에 같이 계신 정원희 선생님도 같이 나와주셨는데요. 환생병, 서럽도의 경리된 분들이 제기한 재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한국 사람, 그러니까 제일 한국이 포함해서 제기된 것이 47건입니다. 일본에서 전체를 보면 92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47건,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한국 분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일본까지 와서 재판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들 재판 중에서 그 피해자 재판 그리고 사할린 잔류자 재판 그리고 데자이니치의 대한민국 상위 군인들에 대한 재판
재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피해자 관련돼서는 1970년대 송신도 씨가 제기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 피폭자의 신송신도 씨께서 일본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 원고 등에 대한 필요를 피해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싶다. 이것은 이겼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 피폭자로서 일본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과가 사실이 있었는데요. 일본 내에서는 피폭자가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 청구는 대부분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호 수당의 집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사회 잔류자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는 기구사업, 기구사업 또는 한국 내에 아파트 이분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를 이제 보면서 그때는 충분하진 않습니다만 일정 정도 일본 정부가 지원책을 제공하는 사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2자이니치의 그 군인군족들이 제기한 소송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언제죠?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일본인 군인군족하고는 전혀 좀 차이가 커서요. 여전히 차별을 받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유상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법률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청구한 것이 이제 인정받은 그런 재판도 있는데요. 오늘 대부분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청구가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후지코 씨의 그 제1사 소송, 저도 관련됐습니다만 신일철 소송 그리고 일본 강관 소송 같은 경우에 강원도에서 그 위족회를 만드신 김경숙 씨가 그 제기한 소송인데요. 이 세 개 재판에서는 기업 측과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 해결이 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재판 자체는 결국 정부 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이런 재판들이 그럼 왜 다 패소를 했는지 그리고 청구가 기각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것은 역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경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효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일본 정부 전쟁 전에 일본 국가가 했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리가 있습니다. 국가 무답책이라고 하는 이제 법리가 있는데요. 그 법리가 적용이 돼서 청구가 인정이 되지 않았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역시 1965년 일본과 한국이 국교 정상화를 했을 때 체결을 한 한일 기본 협약과 그리고 부수적 협정 중에 하나인 청구권 협정이 있습니다. 이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 그 재산 그 청구권과 관련된 것은 모두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었다라고 양 정부가 확인을 했다. 이것이 청구권이 그래서 전부 소멸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판결 이유로 삼아서 청구가 기각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운동 그리고 요구라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굉장히 큰 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연애 피해자와 관련된 제 재판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 피해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많이 와주셨는데요. 후지코 씨라고 하는 기업, 그리고 신일철이라고 하는 기업,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고요. 그리고 또 일본 강관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도쿄 아사히 또 방정이라고 하는 5개 기업에 대해서 전부 9건의 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본 강관하고 신일철 그리고 후지코 씨 제1차 소송에서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화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일본 정부의 책임은 전부 다 면제돼가지고요.
일본 정부는 책임이 없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는 1991년부터 강제연행 피해자와 관련된 재판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후지코시의 제2차 소송이 그 청구가 기각된 것이 2010년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한 20년 동안 재판으로 쌓은 것인데요. 이 동안 모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단 이것은 결국 일본의 재판에서 그랬던 것이고요. 한국에서의 재판은 지금 굉장히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미쯔비시 중공업 히로시마 재판에서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당연히 일본에서의 재판은 끝났는데 일본에서 재판이 끝나기 전에 전부터 아마 2000년 5월 1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즈음에 부산에서 미쯔비시 피해자분들이 부산에서 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 변호단 중에는 장관희 선생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에서 변호사 상시를 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히로시마의 미쯔비시 중공업 피해자 재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1심, 2심에서는 졌는데요. 결국 어쨌든 오늘 이제 집회 타이틀이 있는데요. 2012년 5월 24일에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소송과 주제를 불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된 시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 그리고 이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손해배상에 대한 정부는 1965년에 한일 청구협정 내에 이것이 적용이 되어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을 대법원에서 2012년 5월 24일에 선언한 것입니다. 이 판결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에서의 재판은 전부 다 패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런 판결을 들었을 때 그 전까지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그 전까지는 정말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이제 입법화를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때는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재판에서 계속 지는 상황에서 입법화하는 그런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2012년 그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 일본에서 활동을 하는 저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용기를 주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운동은 피해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돼서 정말 납득할 수 있고 정말 다행이다, 잘 됐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희는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미쯔비시 중공업이나 후지코시마 신일철에 대한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미쯔비시 중공업에 가서 본사 앞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전단지를 좀 나눠주면서 이렇게 화요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신일철을 지원했던 사람들도 월요일 두번 이렇게 본사 앞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요. 후지코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총회라든가 이런 것들 집회를 하면서 후지코시 본사를 대상으로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이 정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싸움이 정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까지 저희는 이런 운동을 그만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사실 일본에서 재판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입법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의 입법화 를 후원해주는 정말 뒤에서 우리를 지원해주는 것은 대법원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려준다면 기업도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도 이것을 무시하고 65년에 우리가 다 끝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것을 일본 정부도 더 이상 흔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활동이 이어지면 입법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그것을 계기로 대법원 확정 판결 계기로 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운동을 저희가 계속할 것이고
지금까지 어떤 소송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을 지금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고요. 그리고 또 노동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정도 된다라고 괜찮다라고 이제 납득하시는 그런 순간을 볼 때까지 저희는 다시 계속해서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표에서도 있으셨지만 일본에서 비록 소송은 끝났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소송을 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동안 일본에서 소송을 지원해 주신 분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었고 또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송은 비록 끝났지만 그 회사들 본사에서 신임철 주임도 그렇고 후지코 씨도 그렇고 미츠비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항의 행동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지금 연호 선생님께서 대표를 말씀하셨지만 일본에서 함께하신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발표는 한국에서의 소송에 관해서 이상갑 변호사님께서 현재 미쓰비시 소송 그리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상갑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방금 야노이레키 선생님이 일본 안에서 여러 운동과 재판의 진행 경과,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변호사님이랑 저랑 같이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피고로 한 소송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집에 보면은 23쪽부터 그 내용이 있는데요. 23쪽에 이제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한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체 재판이 16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제기된 소송이 부산지방법원에 2000년 5월 1일 날 제기됐던, 즉, 이 현황표의 1번에 있는 소송인데, 이 소송이 2000년 5월 1일 날 제기가 됐으니까, 얼마 됐습니까? 17년 됐죠. 그 소송이 제기돼서 17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최종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원고들이 돌아가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16건인데 그 중에 3건이 지금 대법원에 가 있고요. 6건이 항소심에 가 있고 7건이 1심 소송 진행 중입니다.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행되었던, 또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이 표에 10번, 11번, 12번 이렇게 3개인데요. 그 10번은 지금 대법원에 다른 2개의 사건과 같이 올라가 있고 11번, 12번은 10번 소송은 일본에서 한번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을 받은 분들이 한국에서 다시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반면에 11번, 12번 소송은 일본에서는 소송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건입니다. 11번, 12번은 지금 1심이 진행 중인데 제가 이 표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재판이 아직 판결이 잡히지 않은 상태였는데 11번 사건은 그 표에 보시면 2017년 5월 19일 그때가 변론 기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5월 19일이 지났잖아요. 엊그저께. 그날 종결이 되어서 1심 판결 선고일이 6월 16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는 그 나고야 소송 지원의 다카하시 마코토 선생님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활동을 하시던 일본 시민단체 대표가 한국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도 하셨습니다. 그 선고기일은 6월 16일 다음 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12번에 있는 소송은 2017년 5월 30일 변론 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5월 30일이죠. 오늘 오후 2시에 아까 우리가 이 행사를 시작할 무렵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결이 되어서 판결 선고일이 8월 8일로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광주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하나는 대법원에 가 있고 2건은 1심 판결 선고일이 지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쪽에, 이 자료집 30쪽에 보면은 이 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있는데요.
1, 2번은 방금 말씀드렸고 3번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다들 똑같이 느끼고 계신 것처럼 이 소송 진행과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에 재상고된 사건들 판결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사건은 17년이 지나도록 판결이 선고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뭐 법률 법원 그러니까 법조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그 문구가 있는데 너무 늦은 권리 구제는 그 자체가 권리 구제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7년 동안이나 이렇게 판결이 선고되지 않게 되면 설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선고된다 하더라도 그 원고들 다 돌아가셔 버린 다음에 선고된 그 판결은 이미 판결로서 가치라든가 자기 책임을 다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한 너무 늦은 권리 구제는 권리 구제가 아니다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사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가장 먼저 올라간 것이 이제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을 거쳐갔던 사건인데요. 대법원 그 전산 내용에 보면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쟁점에 관해 재판부가 논의 중이다. 이렇게 쓴 것이 2015년 9월 4일입니다. 또 여러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검토 중이다. 2016년 9월 5일에 그렇게 한 번 더 써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특별한 내용이 진행과 관련돼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대법원이 2016년 10월에 법무부 장관과 2016년 10월 11일에 법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했는데 우리 법무부 장관 2016년 11월 29일 자료를 송부했습니다. 그 자료 내용을 저희가 보니까 한 18쪽쯤 되는데 우리나라 외교부가 대법원이 궁금해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외교부의 입장을 담아서 내놓으라는 것이었는데 거기 보면은 과연 이게 한국 외교부인지 한국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국가기관의 답변인 것인지 좀 의문시 되는 명확한 자기 입장이 없고 뭐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견해도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견해도 있다. 뭐 이런 소개만 쭉 해놓고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여야 될 그런 의견 표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나마 외교부는 대법원에 이러한 자료를 보내기라도 했는데 법무부는 이 대법원으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고 현재까지 아무런 그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이제 정부가 다시 구성되고 있는 단계인데 아마 새로 조만간 새 법무부 장관이 선임이 되겠죠. 임명이 되면 새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곧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 법무부 장관은 우리 외교부가 밝힌 것과는 달리 우리 대법원이 2012년 5월 24일 날 이미 판결을 선고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다 밝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 2012년 5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 내용을 대한민국 정부가 존중한다라는 그런 명시적인 입장을 대법원에 제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빨리 아까 우리 강창일 변호사님께서도 강창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외교부가 계속 이 대법원에게 판결하지 말아라고 붙잡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입장을 빨리 변경해서 빨리 이 판결을 선고하도록 내용도 내용이고 시간은 문제도 이에 대해서 법무부가 명확한 입장을 빨리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재판과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일본 그 기업들의 너무나도 그 무성의한 최소한의 A도 없는 그러한 소송에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이 통상적인 우편물은 우리가 일본으로 보내려고 하면은 뭐 일주일이면 충분히 도달을 하는데 이 소송 서류는 한 번 송달하면 그 송달을 일본으로 하려면 시간이 5, 6개월이 걸립니다. 한 번 보냈다가 그 회신이 돌아온 다음에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소송이 시작이 되려면 피고가 원고가 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은 다음에 이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 한 번 보내가지고 일본이 안 받고 우리나라로 다시 반송을 해버리면 다시 또 보내야 되고 다시 보내려면 또 5, 6개월이 걸리고 그래서 두 번만 이렇게 반송을 해버리면 1년이라는 시간이 소송이 열리지도 않고 진행돼버릴 경과되도록 그렇게 현재 되어 있는데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광주지방법원에서 아까 판결 선고일이 정해졌다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두 번 반송을 했어요, 서류를.
그 1년 동안 재판이 시작도 못했습니다. 근데 2번 반송한 이유가 첫 번째 때는 일본으로 우리가 소장을 보내면 소장을 한글판으로도 보내고 일본어로 번역한 판도 보내고 2개를 같이 보내거든요. 근데 한글로 된 소장은 예를 들면 1쪽부터 25쪽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차려져 있는데 일본어로 번역된 것은 21쪽 순서대로 하면 20쪽, 21쪽, 22쪽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1쪽이 22쪽 뒤로 가 있다. 그래서 페이지 순서가 19, 20, 22, 21, 23 이렇게 잘못 연결되어 있다. 이걸 이유로 해서 반송을 한 번 했어요. 두 번째 반송은 뭐였냐면은 그 소장 앞에가 법원이 그 재판 기일이 언제다. 그날 출석하라라고 안내문을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소장 위에다 붙여가지고 보내는데 한 페이지짜리 그 법원 안내문 중에 보면 사건 번호, 원고, 피고, 변론 기일 이런 게 있고요. 제일 아래에 박스 쳐가지고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오니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 모든 법원에서 송달되어 온 서류에 있는데 그 부분이 일본어로 번역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송했어요. 그래서 다시 송달하는데 또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법률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뭐 일본 그 피고는 피고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소송 서류를 받지 않고 송달 보내는 반송 보내는 거는 이거는 최소한의 A의 문제가 아닌가. 법적 책임을 떠나서 원고들, 이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해서 최소한 도덕적, 양심적 어떤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규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소송도 소송이지만 일본 기업들이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A는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되게 재판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재판은 재판이고 재판만으로 이제 모든 문제가 전국적으로 해결되는 데는 부족하니까 재판 외적 해결 방안이 같이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재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대법원 판결이 빨리 확정돼야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정돼야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새로운 해법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먼저 돼야 되고 그와 동시에 이 재판 외적인 해결 방법들을 좀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재판 외적 해결이라는 것은 하나는 일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가 있고 또 하나는 한국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본 안에서 해법과 관련해서 아까 야노 선생님이 그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운동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일본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식민 지배 관련된 문제들과 관련된 그 재판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한센인 문제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이 문제가 이 협정에 의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라는 문구가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본에서 책임을 지금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센병 역자 관련된 해결된 사례가 새로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한센병 역자들은 한센병 아시죠? 흔히 옛날에 우리가 나병이라고도 하고 문둥병이라고도 했던. 근데 우리나라 한센병 역자들이 주로 격리되어 있던 곳이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소록도라는 곳인데 그분들이 일제시대 때부터 그곳에 격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2000년경에 강제 격리, 사실은 한센병이 그렇게 유전도 안 되고 전염력도 높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격리까지 해야 될 만한 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 강제 격리를 근거지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을 집행해가지고 강제격리 일본 안에서 일본인들을 상대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일본 국민들이 원고가 돼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송이 일본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국가가. 그러고 나니까 그 판결을 반영해서 일본에서 특별법을 제정을 했어요. 보상에 관한 특별법. 재판을 하지 않고도 모든 비슷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법을. 근데 그거는 이제 일본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 일본인들에 대한 보상이 끝나고 나니까 그 일제시대 때 강제 격리 당한 사람
피해자들이 일본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도 있다, 소록도에. 그래서 한국인들, 그 소록도에 있는 분들이 원고가 돼서 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우리한테도 해줘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소송은 한편으로는 소송이 두 개였는데, 하나는 한국 소록도에 있었던 피해자들이었고, 또 하나는 대만이 또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였거든요. 대만의 낙생원이라는 또 그런 유사한 시설인데, 거기 분 피해자들이 원고가 돼가지고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같은 날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판결이 참 특이하게 났어요. 똑같은 그 쟁점에 대한 판단인데, 소록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기각, 낙생원 소송 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인용, 승패가 같은 날 선고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갈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 정부 안에서 이 그 사법부의 판단을 놓고 이제 어떤 식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가 검토한 결과, 소록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도 결과는 패소지만 이것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판결문을 보면 그 부분을 종래 특별법에 제대로 반영을 안 해놔서 미래의 장래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이유로 기각이 됐던 거거든요. 그럼 반면에 이제 낙생원 것도 인용이 되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러면 이 특별법을 좀 개정을 해서 그 소록도 피해자들이나 낙생원 피해자들에게 대해서 보상을 하자. 그래서 입법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최근까지 그 한센 병력자들 약 500명이 1인당 800만 원씩, 한국 돈으로는 뭐 한 9천만 원 내지 1억 원쯤 되는 돈이죠. 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어떤 특별 보상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굳이 45년 이 한센 병력자들도 1945년 해방 전 피해 부분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본 안에서도 그것이 이미 받아들여진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이 지금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을 해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특별법, 그러니까 입법안은 그런 그 길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뭐 그런 것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강창일 변호사님 여러 가지로 얘기하셨지만, 한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한국 내에서도 그 지금 과거에 특별법이 있다가 한시법이다 지금 다 이제 시기가 기간이 다 경과돼 버렸는데, 한국 내에서도 새로 특별법을 만들고, 또 좀 이따 아마 장완익 변호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재단 같은 것을 설립을 하고, 그래서 국내적인 구제 조치와 관련된 재판과 별개로 그러한 노력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하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미쓰비시 소송의 중심으로 블루드부대 소송을 중심으로 발표해 주셨고요. 그 소송의 경과, 그리고 미쓰비시 기업의 아까 말씀 주셨겠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송을 진행시키는 행태, 그리고 소송 이외에 특별 입법을 통한 해결 방법에 관해서 한센병 소송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으로는 두 번째 우리 한국 내 강제동원 소송에 관해서 미쓰비시 중용동 그리고 신일철 죽음 토지코시 소송을 대리하고 계십니다. 공무원 테마루의 김민경 변호사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면 네, 소개받은 김미경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대한민국 내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23쪽, 일본어로는 26쪽의 표에 나와 있는 소송을 좀 같이 보면서 저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상갑 변호사님은 지금 표에서 10번, 11번, 12번 3건을 대리하시고 계시고요. 저는 장완익 변호사님과 함께 1번부터 9번까지 9개의 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2012년 5월 24일에 대법원 판결 선고됐던 2건도 공동소송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 재상고가 이루어졌던 것이 벌써 2013년 7, 8월 여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은 이후에 이제 3번부터 후속 사건들이 쭉 제기가 됐는데요. 3번부터 진행됐던 후속 사건들이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도 모두 1심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항소심에 진행을 하면서 아직
이상갑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송달 문제가 있어서 항소심이 실질적으로 송달 과정을 거치니라고 변론기일이 진행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고, 변론기일이 진행된 6번과 3번 사건 같은 경우에 계속 재판부에서는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쟁점이 확인돼야지만 사실상 이 판결에 대해서도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추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고, 6번 사건은 이미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이후에 제기됐던 손해배상 사건 모두 1심에서 저희가 비록 이겼지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모든 재판은 추정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대법원에서 해결돼야지만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이 직접 배상을 받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발표문 32쪽 그리고 일본어로는 34쪽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던 것은 만 5년이 되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의 선고는 첫 강제동원 사건과 관련한 승소 판결로 사실 1990년대부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리고 일본, 한국의 양국의 시민단체들이 20여 년 동안 법정 투쟁 싸움에서 이긴 귀한 성과였습니다. 근데 이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그 해결이 되지 못했던 건 저희가 그 판결 뒤에 만났던 정권이 비운에 해당하는 사실 박근혜 정권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은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수산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계속 외교부는 5년 내내 사실 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다시피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권은 일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대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본의 아베 정권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문제와 관련해서 퇴보의 길을 걸었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5년 동안 해결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가 인정된 첫 판결이 2013년 7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신일철 죽음 주식회사였는데 판결이 선고된 직후 이 판결에 대해서 확정이 된다면 임의로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혔고 이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일본 정부는 그럴 일은 없다고 밝히면서 이후 모든 일본 정보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이 위법하고 변경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든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핵심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구권 협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일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입장에서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부합하게 대법원 판결이 조속히 선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은 주로 10대에 강제동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 중에 가장 젊으십니다. 가장 젊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이복실 할머니나 김옥순 할머니를 만나 뵈신 것처럼 대부분 다 80대 후반의 고령이십니다. 이와 같은 강제동원의 피해자분들이 정말 사건의 재판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앞으로 몇 달을 살 수 있으실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당시에는 부산에서 제기됐던 미쓰비시 사건의 원고분들 5분은 모두 돌아가셨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신일철 사건의 원고분들 4분은 모두 생존해 계셔서 첫 승소 판결이라고 하는 기쁨을 같이 나누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분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원고분들이 두 분이십니다. 이 두 분이 생존하신 가운데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될 수 있어야 말씀드린 바와 같은 진정한 일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의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쓰비시 부산 사건 같은 경우엔 17년째, 뒤로 이어졌던 신시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년째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조 1항이 사문화되지 않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권리회복을 위해서 조속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시급한 때입니다.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 한 분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송도 아주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계시고 특히 대한변협 그리고 일본 변호사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에 관해서 오랫동안 함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강한익 변호사님, 저희 태평양 전쟁 피해자 상신협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강제동원 문제 누구보다 앞장서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강한익 변호사입니다. 두 분 변호사님이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든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짧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게 한일 친구권 협정이고, 한일 친구권 협정에 대해서 일본 정부 입장은 이렇게 65년에 친구권 협정 체결했으니까 그걸로 이 한국 피해자의 친구권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은 1910년에 한일 한국이 이제 병합당했죠. 강제 병합당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제는 그 당시 서로 그냥 합의에 의해 가지고 한 나라가 된 거다라는 입장이고, 우리는 강제로 그냥 뺏긴 거다라는 입장이 다르죠. 그게 65년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65년에도 마찬가지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친구권 협정 문제도 그 전에 우리가 강제로 나라를 빼앗긴 거냐 아니면은 한국과 일본이 당시 그냥 합의해가지고 합병을 한 거냐라는 문제로 또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식민주의 책임이라고도 하시고 있습니다만은 2012년 5월에 그 대법원 판결은 이게 65년에 한국하고 일본 정부가 체결한 협정이 이렇다 저렇다 문제가 아니라 1910년에 일제가 그 당시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한 것 자체가 무효다, 불법이다 라는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났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서도 다 무효고 불법이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대법원의 취지죠. 그 취지가 대법원에서는 확정되는 게 좋을 거고, 그 다음 또 한국 정부도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 또 일본 정부도 인정하는 게 올바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가려면 참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한국 내에서도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200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거의 한 11년간이나 우리 강제동원 피해를 조사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었죠. 피해 조사도 했고 또 지원금이나 위로금 형태로 해가지고 금전 지급도 있었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재작년이죠. 2015년 11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작년 6월에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아주 부실합니다. 제대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5년 10월에 위원회가 문을 내렸습니다. 문을 내리면서 위원들도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2016년 6월에 보고서가 나오니까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도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11년 동안 한 진상조사위원회가 2013년에 어떤 결론을 냈는가 하면은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꼭 밝혀야 될 게 있다. 그게 304건이나 된다는 겁니다. 304건의 내용을 보시면은 총동원 정책과 관련된 12건, 인적 동원 및 강제동원 실패와 관련된 183건, 물적 동원과 관련된 11건, 재해재난 및 집단 학살 관련 26건, 전후 처리 및 대북 공동사업 관련 24건, 귀환 또는 미귀환 관련 48건 등 304건입니다. 근데 304건이나 되는데 11년 동안 위원회가 한 것은 21건 한 겁니다. 21건 했기 때문에 아직 남은 게 283건이나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강제동원 피해를 조사하는 데만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또 그 대일환경기 조사지원위원회가 283건 중에서 우선으로 좀 수행해야 될 과제를 113건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113건을 선정하고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는 상설 조직이 필요하다. 안정된 조직이 필요하습니다. 2014년이라 하면 이 대일환경기 조사지원위원회가 활동을 곧 종료하기 직전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그 발표를 위원회에서 한 취지는 자기 위원회가 이 대일환경기위원회가 계속 한시조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상설 기부해가지고 상설위원회로 계속 이 문제를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밝히기 위해서 자기 조직의 존속을 위해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만 실제 그만큼 11년 동안 조사한 내용이 21건밖에 안 된다는 거죠. 283건이나 조사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강제동원과 관련된 정책적인 그 차원의 문제, 제일 큰 그 수준의 문제인데 그것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 또 보면은 한 5가지 정도, 이제 위원회는 마치지만은 이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5가지 과제를 보면은 일제강제동원 관련 연구와 조사의 지속, 또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우리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만 지원했으니까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 원포 피해자 2세 문제와 4.12 지역 피해자 연구기록과 단위들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그다음 유해 공항과 추도사, 또 뭐 일제강제동원 피해 현장 보존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었습니다. 어쨌든 11년 동안 활동한 위원회가 2015년 마치고 나서 우리 한국 정부는 2가지 차원의 대응을 했습니다. 하나는 남아있는 업무가 있으니까 남아있는 업무를 뭐 의료지원금이라는 걸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내에 그걸 담당하는 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거가 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 과, 하나는 피해 지원과, 또 하나는 피해조사 연구과, 이렇게 2개 그 과를 만들어서 과 단위죠. 그러니까 뭐 과에 뭐 공무원들 많아봤자 10명이라도 되겠습니까? 그럼 2개 과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이거는 2014년 6월 달에 만든 그 재단입니다. 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죠. 근데 그거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은 국외 추도 순례, 전국 합동 위정제, 또 추모비 건립, 6월 공환, 인표관 설치, 또 유전자 은행 학술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 은행이라는 것은 어쨌든 국외에서 돌아가신 분들 유골을 보더라도 이게 어느 분이 유골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유전자를 좀 더 정보를 확보를 했다가 어떤 일본 정부나
이쪽에서 유해가 발굴되면은 그 유해가 혹시 우리 피해자의 유족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전자령을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정부 보조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이 피해자 재단이. 포스코가 원래 이 재단을 이제 만들기 전에 한 100억 정도는 출연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억 냈고 앞으로 70억은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올해 또 한 절반이나 내고 또 내년에 내고 내년까지 가면 한 100억 됩니다만은 이 100억 원이라는 돈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100억 원의 이자만 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사실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만약 그 재단을 만들면은 정부가 직접 이 재단에다가 돈을 출연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런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만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출연을 하는 게 아니라 재단에다가 돈을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주로 뭔가 하면은 건물을 사무실이 있어야 되니까 사무실 유지 비용. 또 그 재단에 직원이 있으면 재단 직원 인건비. 그 외에는 사실은 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뭐 지원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유지만, 목숨줄만 이렇게 유지하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런 재단이 과연 필요한 건지, 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그러지 말고 정부가 제대로 좀 출연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대인환경기위원회가 제대로 못했던 뭐 진상조사 사업도 하고 피해자 유족 지원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재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려면은 이 정부 보조금만 주고 사업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재단이 아니라 정부가 법을 만드는 거예요.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부 돈을 출연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4년 5월에도 그 당시 유성우 의원이 이런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있죠. 근데 이 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고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끝났습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그 재단이 필요한데 제대로 된 재단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이 재단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일본에서 소송은 다 폐쇄했고 한국에서 이제 소송은 이제 하기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송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그때 이제 막 시작 단계였던 그런 재단의 모델을 보면서 한국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독일에서 만들고 있는 재단은 기업책임 미래재단은 독일 정부가 가해 국가가 만드는 재단이었죠. 근데 2000년대 초반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이런 재단을 만들 리가 없다. 그럴 생각이 없는 나라니까 결국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는 우리 피해 국가라도 이런 재단을 만들어 주는 게 어쨌든 도리 아니냐. 해서 우리 정부가 또 청구권 협정에 기해 가지고 청구권 자금을 받은 우리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이라고 하죠. 뭐 포철도 있고 고속도로 공사도 있고 외환은행도 있고 많습니다. 한전도 있고 이런 그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으로 기업을 이룬 그런 기업하고 한국 정부가 일단 책임지고 그다음 또 한국 정부가 노력을 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해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도 이 재단에 출연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 기업, 한국 정부, 또 일본 정부, 일본 기업 이렇게 4개의 단위라고 해야 될지 여기서 이 재단을 만들고 재단에 출연해가지고 이 재단에서 이 피해자 문제, 유족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직업으로서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 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입니다. 지금 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어떤 그 법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일본 기업이 여기서 뭐 돈을 출연하고 피해자 문제를 다 좀 종결 짓고 싶다 하더라도 그 종결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면은 법 상에다 그런 조항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이 기업 재단에다가 출연하고 이 재단이 그 관련된 유족 피해자를 찾아가지고 돈을 뭐 지급하게 되면 그거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나 똑같이 본다라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독일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독일도 독일이 그 기업 책임 미래 재단을 만들고 그 기업 책임 미래 재단을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이 출연해가지고 재단을 만든 것이고 이 재단이 활동을 해가지고 피해 국가의 피해 국민들이 이 돈을 받게 되면은 합의한 거다. 최종적인 합의다라고 한 거죠. 개별적으로. 우리도 그런 식의 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게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법안은 46페이지 이하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걸 좀 그 일본어로 번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일본어로 번역을 못했습니다만은 이 46페이지 4조를 보십시오. 4조는 제일 중요한 조항이겠죠.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피해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및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외교적 노력을 다할 만한 정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정부도 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부를 만드는 게 사실 우리 국민의 힘인 것 같고 그래야지 이 외교적 노력을 하겠죠. 이런 조항만 있어서 외교적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나서서 피해자가 나서고 유족이 나서가지고 우리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법안에 이르렀던 거고 그 다음 중요한 조항은 51쪽에 있습니다. 51쪽에 제30조 밑에 있죠. 밑에 보시면은 30조 1항이 일본 정부와 강제동원 책임 기업의 금전 등 재산 신탁에 따른 업무를 해야 한다. 이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이 재단에다가 돈을 내고 배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재단이 그 배상을 대신 해준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52페이지 30조 6항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피해자 및 유족과 일본 정부 또는 신탁기업 사이에 법률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법률상 화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다 해결된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그 책임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안 아니면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만드는 게 제일 좋죠. 원래 일본에서 만들어야 될 그런 법입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하나 움직일 것 같지 않으니까 피해 국가에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 법안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4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이죠. 하나는 첫 번째가 과거청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겠다. 두 번째가 국가 잘못으로 희생당한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을 검토하겠다. 주로 한국 정부가 잘못한 건데 이건 일본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만 우리 경우는 난 위령사과 연구조사 사업 지원을 위한 과거사 재단을 추진하겠다. 그래도 주로 한국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사 재단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제시계 문제, 일제시계 피해자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부가 처리를 잘못했죠. 청구협정을 잘못 맺어가지고 그 뒤로도 제대로 배부상을 못했고, 그다음 과거사 청산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 이건 예를 들어 그 행정자치부가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내용이고, 사실은 이 정책 공약이 조금은 저도 관여를 해가지고 만든 공약입니다. 좀 제가 제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서 인권재단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가 이런 그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기 있는 대법원 판결부터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대법원 판결하고 우리 한국 정부가 취해야 될 조치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진짜 우리 이제 다시 제가 맡고 있는 소송의 원고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방안에 찾는 길은 험하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일본 정부가 잘못한 거다, 일본 기업이 잘못한 거다 라는 최종적인 그 판결이라도, 그런 기쁜 소식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좀 전해졌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일본 변호사들과도 계속해서 회의하고 계시고요. 소통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분 변호사님,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해주신 여러 선생님께 힘찬 박수 다시 한번.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소개와 한마디씩 인사, 그리고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좀 멀리서 오셨으니까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나고야에서 오신 다카시 대표님, 잠깐 미쯔비시 근로자 오시는데 이제 광주 분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고야에서 도쿄까지 매주 가셔가지고 항의 행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皆さんこんにちは。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今日は名古屋から 오늘 弁護士 일본의 1人と 나고야에서 변호사 そし 한 て支援者 2人 지원자 3人で 이렇게 参りまし 세 사람이 함께 한국을 た。私たち 방문했습니다. は、日本の裁判は2008年に 일본에서의 소송은 2008년 11월에 종결되었습니다. その後 그리고 私たちが2007年の 저희는 5月 2010년 31日 5월 の 31일 名古屋の高等裁判所の判決が 나고야의 極めて 고등재판소의 優 판결이 れた敗訴はしたけれど、今日来ている岩槻弁護士の 했지만 言葉を 오늘 借 이 りれば 자리에 계신 이와츠키 限りなく 변호사님의 勝訴に 표현을 近い 빌리자면 判決だ。 상당히強制連 승소에 行、 가까운 強制労 판결입니다. 働、こ 강제 れを認定し、 강제연 ILO 29号条約違反を ILO 認定をし、 95조 そして三菱の別会社論を退け、国家無透析論も退け、 부답책 しかし最後に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 그런 て 모든 것들을 請 인정하고 求権は承 그런데 認したということ 가장 で、 마지막에 가서 하이소가 정권 심하지 소멸을 않아요. 언급을 한 대한민국에 시기였거든요. 内容の 그렇기 高い 때문에 해소는 하이소가 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で、この 상당히 승소에 판결가 가까운 絶 내용이었다고 対 평가할 수 負 있겠습니다. けたけれど、この 그래서 判決を 이 生かす 판결이 方法はないだろうか。 해소로 유리 끝나기는 어머니 했었지만 이 한테 내용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2007 없을까? 年の 그래서 7月20日から、 2007년 毎週 7월 20일부터 金曜 매주 日、三 금요일 菱の本社前と、そして品川の駅頭で 그리고 宣 도쿄에 伝行動 있는 を 신화가와의 文字通り雨の 앞에 日も風の 있는 日も雪の日 거리에서 も 선전 三菱重 운동을 工 하고 が 있습니다. 休みでない日はずっと 계속 やり続け 선전 て、 활동을 そ 했고 して미쓰비시 376 휴무인 때가 아니면은 매주 하였습니다. トータル376回の金曜行動を 376건의 しました。 376주에 で、こ 걸친 れがどういう意味があるのか 시위를 하였습니다. 問われれば、これをやってれば勝つと 이게 いうよう 어떤 なことではなく 의미냐면 て、やはり私たちは諦めず 이렇게 運 금요일마다 動を続けることが 이긴다라는 大 뜻이 事だ。 아니라 今日本 우리가 では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首相 계속하는 것이 官邸前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ずっと 지금 原発 현재 を許さないという 일본에서는 運動がついています。 일본 총리 そ 관저 して 앞에서 沖縄でも辺野古の基地で 원자력 발전소 허용 못하겠다는 항의 행동이 そし 계속되고 て首 있습니다. 相官邸だけじゃな 그리고 くて 오키나와에서는 名古屋 현재 の 농성이 中 계속되고 電 있습니다. 力と関電の前でも 그리고 毎 여기는 週 총리 金曜日 관저뿐만이 아니라 夜運動がずっと 규슈 続いています。 전력이라든가
私たちは運動を続ける中で展望が開け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運動を続けていきたい。一日も早く、やはり北川内弁護士の皆さんおっしゃっている原告が生きてない間に勝利をつかむ原告の笑顔みたいな。私たち原告の笑顔を見る、これは私たちの人間の尊厳を回復する戦いでもあるように思います。ただ私たちは対三菱だけじゃなくて、早く韓国で勝訴判決をしたら、三菱とともに外務省にやはり一日も早く解決をせよという要求行動をしておりたいと思います。今日矢野さんが戦後省立法の問題を提起、私たちはここのところしばらくこの戦後省立法の一方案を作りましたけど、少しこれが今寝た状況ですけれど、今もう一度この保障立法案を叩き起こして、私たちはこういう保障立法を持っているんだ、でこれを日本政府が受け入れろという運動も三菱だけじゃなくて強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今日は私たちの仲間である広州から三人娘という人がいたけれども、遺産がということは後ろにいる3人の女性、大変力強い女性が来ています。私たちは広州の市民の会と、初めは連帯関係にある。そしたらその後、広州の市民の会と名古屋は連帯じゃなくて同志と。で今は名古屋と広州の戦いは同志を超えて一つなんだということで、強い団結のもとで戦い抜いております。一日も早く原告に笑顔を取り戻す。そのために私たちは原告から元気をもらって頑張り抜きたい。原告の皆さん、本当に健康で一日も早く長生きをしてください。そしてそうそう手に入れて、原告の皆さんに言います。手に入れて安らかに天国に行きたいとおっしゃってますが、そういう会議を一日も早く身につけるために私たちも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今日はいい機会に来て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ちょっと名古屋から今日来た、まず岩槻弁護士どうぞ。岩槻浩二弁護士で名古屋の訴訟1999年の3月1日に提訴して2008年11月に最高裁で上告請求に棄却されました。普通は名古屋裁判の活動を終われば弁護士はここでってことなんです。ところが今私たちが運動を続けて弁護士も月1回運動会と一緒になって弁護団会議を今も続けている。その中心的に活躍している岩槻浩二弁護士です。でもう一人平山良平君です。彼も毎週金曜報道の中で月に1回あるいは月に2回と力を振り絞って三菱の本社前、そして品川で行動を立ち続けています。名古屋にはミスター組売、ミスター金曜日という人は 4,5 人もおります。でこの 4,5 人と、そして東京の今日ちょっと健康な子になった寺尾さん、小野さんという、5人組でずっと戦い続けていますし、今日彼も持ってきていますが、毎回新しいチラシを配り続ける平山良平さんであります。376회 나고야에서 신화가 도쿄까지니까 고속철도로 1시간 40분 걸립니다. 여기서 대구 정도를 매주 다니시니까 돈도 엄청 많이 드셨을 거예요. 우리 나고야 여러분들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기 후지코시 거 많이 오셨는데요. 이 후지코시 소송을 지원하는 도야마에서 오셨습니다. 나가가미 사무국장 모셔서 한마디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こんにちは。富山から来ました中川と言います。今日は藤越訴訟の支援連絡会から関西の会の井上さんと富山から堀江さんと3人で来ました。 이렇게 해서 저와 3명이 같이 오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今日は藤越の原告の方、韓国訴訟の一時の原告の方が8名、プラスご家族の方、そして2児の原告の方が2名。被害者の数としては、藤越は本当に幼い少女たちを連れて被害に遭った、最大の最悪の企業だと、戦犯企業だと思います。私たちは一次訴訟は1992年ですから、本当に長いこの裁判ですが、本当に私自身もですが、一番大事なことは、被害者の人たちの声をまずきちんと聞く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彼女たちの生きた経験が日本が何をしたのか、そしてそのしたことに対していまだに何一つ責任を取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今日の日本がもう一回日本が再び戦争に進もうとしているような道を開い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この現実が、私たちは過去の問題ではなくて、この戦争の責任を追及する、きちんと日本が過去の過ちを認めるということが、未来のための今まさに始まろうとしている新たな戦争に対する大きな阻止をする戦いだ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います。極めて現実的な戦いだと思います。おばあさんたちが常に藤越の門前で大きな声で叫びながら、このおばあさんたちは藤越の私の身長より高い塀を乗り越えて藤越の中に入って抗議行動を本当に行ってきました。運動は韓国の今回の大統領選挙に至る過程を見ても分かるように、本当に戦う人々の行動によって歴史は変わると思います。おばあさんたちの戦う意思を私たちは共にして、この問題の解決のために日本人である私たち自身こそが先頭に立って戦わ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共に勝利のために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今後と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고맙습니다. 홍보 씨의 이 활동은 자료집 1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오신 또 지원단체가 있는데요. 일본제철 징용공들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도 항의행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카타 미즈노부 사무국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日本から来ました中田と申します。入り口でこの青いチラシをちょっと置か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も、今新鉄にですね、対する裁判というのは1995年に加害性的書に書かれた遺族の方の裁判から始まって。22年になりますね。で、今続けている活動としてはですね、ちょっとまた報告書を見ていただいたらいいんですけども、解放を出します。無事流通信というんですけど、こういう戦後保障に関わってのこういう機関誌を22年、日本で出しているのは多分最初記録ですね。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それと月に2回ですね、東京の本市の本社でですね、大阪の淀吉にお邪魔した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こに月2回、毎週はちょっと金曜行動みたいなできてないんですけども、月2回必ずその時々のテーマが取り込んで、チラシなんです。で、今回直近ですが、より良い日韓関係を築くためにも、新鉄日記もそういう努力をしようというふうなことを訴えて、宣伝行動を
あと、まあ、そういう労働組合の方と一緒に、まあ、本社への行政行動なんかも、まあ、続けてやってます。なんとしてもやっぱり僕が関わったのはその大阪で裁判で訴えられたお二人の方ですね。さっき金魚さんも紹介されてましたけども、大本にかかった4人のうちのお二人亡くなられたんですけど、そのお二人が一番最初に大阪で裁判を起こされたんです。で、日本の地裁、高裁、最高裁に負けてですね、で韓国でも地裁、高裁に負けて、で大法院でようやくその請求権が認められて、2013年の7月に初で判決、ようやくそれこそ15年かかって、ようやくその勝利の判決というのを見てもらえて、もうその時は僕は本当にもう涙が出るほどでした。でもそれからですね、もう2017年、その2人も亡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さっきから皆言われてますけども、本当に被害者の人が一人でも多く、生存している間に何としてもこの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気持ちはもう僕も心におられる皆さんの方は共通の思いだと思います。その解決の日を目指してですね、今後も頑張ることを決意して報告させていただき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네, 작업을 고맙습니다. 이분들은 뭐 재판은 끝났지만 그 원고분들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거의 뭐 매년 성묘도 하러 오십니다. 예, 우리 힘찬 박수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바라는데 우리 일본에서 오신 분 가운데 우리 이양수 선생님 저희 동포십니다. 예,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하는 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늘 그 선생님들 재판하러 가실 때 아주 오랫동안 일본과 한국에서 저녁도 해주시고 또 한일협정 문서 공개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싸우시고 또 문화재 환수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은 한일 간의 문제는 65년에 다 마무리된 거 아니고 15년에 그 한일 협정이 그 국교 정상화가 잘 못했기 때문에 그때 솔직히 말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고 아무것도 해결을 못했다는 것을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일 간이 국교가 맺어진 것은 저는 환영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한일 간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고 여러분들도 일본하고 한국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안에서 그러면 모든 것이 25년에 다 해결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되었다고 대한 건가 그 문서를 공개 안 한다니까 그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공개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맡고 있었습니다. 다 일본 정부가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동경대학교에 그 당시에 문서가 있었는데 우리가 KBS에서 방송할 때 촬영했거든요. 근데 동경대학교가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는 그런 거 없다고. 근데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 대학 교수가 그 전날에 가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보았다고. 어제 본 것이 왜 없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을 갖다가 가해가지고 촬영했더니 제가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까?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 외무성의 명령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 군내에서 재범대 변호사를 비롯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한일회가 문서를 먼저 공개해가지고 그 후는 일본 정부가 공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을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싸워가지고 6만 페이지 공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민주주의하고 먼 나라에 되고 있는 일본인데 일본을 민주화시키고 있는 것은 한국의 시민들의 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처음에 일본의 의 정권이 아주 이상한 정쟁을 향하고 있지만도 그러한 것을 갖다 만든 것은 한국의 촛불 혁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싸우다가 나갑시다.
잠시나마 오늘 변호사님들 이렇게 오시고 또 그러셨으니까 질문이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신 분들 몇 분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분들 가운데서도 꼭 질문 아니더라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어르신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하실 때 어디서 오셨는지 소속을 발표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쿠키뉴스의 이소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거는 그 일본 활동가분들께 좀 말씀을 좀 여쭈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네, 그 지금 일본 아베 정권 들어선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이제 시민단체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아는데 아베 정권이 이제 들어서고 난 이후에 뭔가 군마현에 있는 그 조선인 위력비를 철거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뭔가 그런 우익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뭔가 어려움 겪는 게 조금 더 많아지는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여쭈려고 합니다. 安倍政権、そうですね、2012年の 네, 아베 정권은 2012년 12월에 제1차 아베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그 시점에서 이미 일본의 재판들은 이미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앞서서 제 그 보고에도 있었는데 네, 저희는 그래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민주당 내는 전후보상을 실현시키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또 입법을 이제 만들자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 민주당 정권이었을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입법운동을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민주당 정권은 3년 집권 이후에 다음으로 이제 아베 정권으로 이제 바뀌어버렸죠.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는 정말 백러시라고 할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반대적인 그런 반동적인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베 씨 자신이 2015년 8월에 아베 정권의 아베 담화를 발표를 했죠. 아마 여러분들 아직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베 담화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베 씨는 식민 지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1900년대의 그 러일 전쟁이 이제 식민 지배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아프리카의 사람들이라든가 뭐 아시아 사람들을 용기를 줬다. 나도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러일 전쟁이 정말 어떤 전쟁인지 혹시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에 대한 지배 그리고 만주에 대한 지배를 둘러싸고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조선은 결국 공화되었고 그리고 1910년은 결국 이제 강제 점령을 당하는 강제 이제 병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제 전환점이 됐던 그런 전쟁이 바로 러일 전쟁인데요. 이것이 뭐 그 식민 지배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많은 그 민족들을 구원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베 정권에서 아베 수상이 담화의 형태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저희 운동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베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전에 재판에서 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운동은 일본에서 이전부터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그 피해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큰 그 원흉이라고나 할까요? 원흉은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좀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한일 국교 정상화는 국교 정상화 자체는 굉장히 저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그리고 인적 교류, 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과 한국이 그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이렇게 친밀한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긴밀한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그것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해결인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아베 총리는 1965년에 한일 그 청구권
협정을 맺었을 때 일본의 수상은 사토 에사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베 수상의 증조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제 키시노스케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죄송합니다. 남동생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그 과거 청산에 뭐 열심히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데요. 아베 총리도 사실 자신의 그 할아버지의 또 남동생이니까 사실 그 친척인데요. 먼 친척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었을 때도 수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책임을 좀 묻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5년에 정부 그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을 오히려 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운동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해서 저희가 그러면 운동을 못하겠다, 운동하기 힘들어졌으니까 못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래서 저희는 운동을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기념비를 가지고 말하자면 텐리라는 곳에도 경제연의 피해자들을 위한 기념비도 있었는데 그걸 철거를 하고 또 마츠시로라는 곳에는 전쟁 당시에 대본영을 옮기는 상황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천황의 대본영을 마츠시로에 만들고자 하면서 조선인을 동원해서 근처를 땅을 파고 뭐 이런 일들을 했던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동원된 사람을 세우는 비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1945년 그 관동대 지진 당시 발생 당시 일본 군대, 경찰, 일본 시민이 6,000명 이상의 조선인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 관동대 지진 학살 피해자의 추도비가 요코아미 공원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걸 철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도의회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게다가 그런 움직임을 믿어버리는 인터넷상의 시민도 있고 또 일반 시민 중에서도 관동대 지진 당시에 조선인 학살이라는 게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그 사실이 써 있는데 최근에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위안부가 없었다, 강제연행이 없었다라는 식의 거짓말이나 그런 낭설들이 일본 사회에 정착을 해가고 가고 있다. 점이 있고 그런 것이 우리의 소송을 하거나 여러 활동을 해갈 때 그 발목을 잡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 사실을 하나씩 정착시켜 나가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식민지 역사관, 박물관을 건설한다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그런 운동은 일본, 한국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으로 제대로 남기고 이를 후세에 전해나가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좀 답변이 옆으로 흘러서 좀 확산됐습니다만 일단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촛불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이제 아베 정권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힘찬 응원의 박수입니다.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좋은 교과서가 하나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관련 사진이 게재된 교과서가 있는데 이 좋은 교과서에 능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도쿄에서는 이 교과서의 책임률이 거의 0%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대해서 굉장히 압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헌법 개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헌법 관련된 내용을 수업에서 다루면 문부 과학성에 곧바로 항의가 나갑니다. 어디 교수가 이런 수업을 했더라도 문부 과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문부
압력을 가해서 이런 교수가 있다 보는데 주의하십시오. 이런 것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에서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과 의식, 역사인식을 가지고 가고 싶다는 움직임에 대해서 공격이 있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예, 양학 선생님도 그렇고 박가시 선생님도 그렇고 이거 재판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마 매일 이렇게 데모 교과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하시는 분인데 우리 일본에서 오신 모든 분들 응원하는 의미로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제 발제 아까 말씀드린 거 이어서 장완익 변호사님이 인권재단을 설립을 해서 한국 안에서부터 어떤 새로운 그 해결을 시작해 나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사자인 피해자인 지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아마 그 동의하고 지지를 해주신다면 아주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많은 변호사들이나 시민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는 냅니다만은 결국은 직접적인 어떤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당사자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여러 지금 시민단체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요. 이러한 이 대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그 합의를 좀 모으고 모아지면 그걸 정부와 한국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추진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조기에 실현이 가능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제 형식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좀 더 각 여러 단체들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한번 모아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이자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안내를 제가 하고 갔다는 나오셨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 우리 고철희 이자 대표님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행사를 의원님들께서도 주최를 해주시고 저희 민족문제연구소 그리고 불로등 시민 모임, 인권의 지원단체 그리고 고치업을 같이 했는데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앞에 전단이 있는데요. 그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만들어서 지금 세우려고 운동을 해왔습니다. 모금도 하고 그래서 지난 3월 1일에 그 용산역에 징용을 출발한 장소죠. 그곳에서 세우려고 했는데 지난 정권이죠. 박근혜 정권의 국토부에서 허가를 안 내서 지금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 날 다시 이것을 용산역 광장에 세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데 우리 민주노총에서 민경국 부장님 모셨습니다. 뒤에 계신데요.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상을 만드신 작가분들 여기 계시네요. 소녀상 만드신 김은석, 김서영 작가님 공부하던 평화의 소녀상, 미양 소녀상을 만드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협의회 이자 대표님의 가능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오늘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참으로 보기도 좋고요. 예, 참 오늘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많이들 와주셔서 오늘 아마 정권이 바뀐 이래 처음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가진 건데요. 지금 장황희 변호사님도 태평양전쟁 보상 추진위원회 공동 대표신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지금 오늘은 아까 저 이상갑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제가 정말 성공을 하려면 피해자분들 본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이 힘 써주셔야 돼요. 예, 사무국에서 나름대로 재판을 한다거나 뭐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본인들의 일이기 때문에 열일 제쳐놓고 본인이 참석 못하면 가족 누구라도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집에만 가만히 앉아가지고 못도 안 해준다 이런 불만은 이제 떨쳐버리시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일, 그동안 말로 쏟아내지 못했던 일, 65년 한일협정 뒷천으로 우리는 밀렸던 일, 외면당했던 일 이제 다 쏟아낼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이 혼자 오시지 말고 많이 오셔서 머리가 많아야 돼. 국회의원들은 표를 받으려면 머리 숫자 하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이기려면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은 피해자 단체들한테 연락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가 아마 지금 입법을 하려면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법을 그냥 변호사님이 설명만 하시는 거라서 이것을 아마도 법이 통과하기까지 옛날에 저희 진상규명특별법 만드실 때 함께 해주셨던 분들은 법 하나 통과시키려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때 계셨던 분들 그 열정을 가지시고 또 참석을 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아마 이 지금 정황 변호사님이 오늘 설명하신 이거 인권재단법 확실히 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의 요구를 끌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호사님 저기 구공분 재판 지금 어머분들이 질문하신다고 하는데요. 질문하신다고 그랬더니 안 해요. 그럼 지금 오늘은 노무자 재판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분명히 이것은 승소 판결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이거 승소 판결을 안 하면 정말 욕먹거든요. 반드시 아마 승소 판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군인 군속에 대해서 장학 변호사님이 앞으로 재판을 하실 수 있는지 공개적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예정되지 않은 질문을 하셨는데 장 변호사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군인군속 재판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재판인지 아니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재판을 말씀하십니까? 변호사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한국에서 해야 되는지는 변호사님이 판단하셔야지. 예, 빨리 판단하고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혹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재판하자는 이야기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아직까지는 한국 정부보다는 책임의 근거는 일본 정부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군인군속 재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고 조금만 검토해서 그냥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네, 조금 검토하고 빨리 답변 드리겠다고 하죠. 굉장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표를 맡아주신 그리고 계속 활동해 주시고 소송해 주시는 변호사님 그리고 양현석 선생님께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